이혼만 하면, 그 사람 하나만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나는 비로소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40년을 이를 악물고 참아낸 끝에 내린 결정이었으니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지요. 도장 하나만 찍으면 내 인생의 모든 그늘이 걷히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나만의 봄이 올 거라고요. 제 나이 올해 80입니다. 이렇게 다 늙은 할머니가 무슨 사랑 타령이냐 하시겠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후회에 관한 이야기지요. 한 사람이 평생을 미워하다가 그 미움이 사실은 무엇이었는지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이제 누구 밥상 차릴 일도, 누구 눈치 볼 일도 없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새 셋방으로 짐을 옮겼지요. 그런데 그 도장을 찍고 꼭 10달 뒤, 저는 제 두 발로 그 미워하던 사람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 하던 사람을 무엇이 그렇게 다급해서 다시 찾아가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집 낡은 대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제 앞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제가 상상하던 그 어떤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지난 10개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그 문을 열었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일들을 빠짐없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있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기분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제가 그 사람 영호 씨를 처음 만난 건 21살 봄이었습니다. 중매로 만났지요. 그 시절엔 다 그랬으니까요. 두 번 만나고 어른들끼리 나를 잡았고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제대로 좋아해 본 적 없는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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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룹. 그 사람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무뚝뚝하다는 말로는 다 못할 만큼 속을 도무지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신혼 첫날 밤에 그 사람이 제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밥은 제때 차려라.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40년 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커녕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기억이 손에 꼽았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그때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시부모 모시고 아이 낳아 키우고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그 사람 양말 한 짝까지 손으로 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손으로 여기셨고 저는 그 집에서 제 이름을 잃어버렸지요. 순자가 아니라 그저 아가, 며느라, 나중엔 준영 엄마로만 불렸습니다. 시집 온 첫 해 추석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시어머니는 사흘 전부터 저를 부엌에 붙들어 앉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전을 부치고 송편을 빚고 차례 음식을 산더미처럼 차렸지요. 손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힘들다는 말은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꺼냈다간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는 핀잔이 돌아왔으니까요. 차례를 지내고 나면 시아버지와 영호 씨를 비롯한 남자들은 안방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저는 부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식어 빠진 나물 한 접시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단 한 번이라도 영호 씨가 당신도 이리 와서 같이 먹자고 했더라면 저는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고단함을 잊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난히 엄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행주를 빨아 너는 방식까지 일일이 트집을 잡으셨고 장을 담그다 조금만 짜도 친정에서 뭘 배웠냐며 제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영호 씨가 한마디라도 거들어 주기를 바랐지만 그 사람은 늘 못 들은 척 신문만 넘겼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제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시리게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도 작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잠깐 채바느질을 배운 적이 있어서 언젠가 작은 옷 수선집이라도 차리고 싶었지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새 신발 한 켤레 사 신어보는 게 제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큰맘 먹고 그 이야기를 꺼냈더니 영호 씨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여자가 무슨 장사냐. 집안 살림이나 잘해.
그 한마디에 제 작은 꿈은 싹도 틔워보지 못하고 시들었습니다. 그 시절 제 유일한 숨구멍은 옆집 영자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시집 온 영자는 빨래터에서 만나면 서로의 멍든 마음을 털어놓는 사이였지요. 순자야,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영자가 그렇게 물으면 저는 대답 대신 그저 함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 어렸고 우리에게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걸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영호 씨가 매정하기만 한 사람이었느냐고 묻는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제가 첫 아이를 가져 입덧이 심하던 때 한겨울 새벽에 그 사람이 어디선가 귤을 한 봉지 구해다 머리맡에 놓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저는 그게 그 사람 마음인 줄도 모르고 말이라도 좀 다정하게 하지 하고 속으로 원망만 했습니다. 그때는 그 귤 한 봉지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표현이었다는 걸 정말 몰랐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을 차례로 모시고 보내드리는 동안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을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연탄을 갈고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삶고 밤이면 떨어진 옷을 기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어느새 거울 속에는 주름진 중년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청춘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른 채 말이지요. 영호 씨는 밖에서는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그 일을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이라 했지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입을 닫았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열 마디를 안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한마디로 잘라버렸고 아이들 일도 다 제 몫이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같이 웃어주지 않았고 제가 아파 누워 있어도 약 한 봉지 사다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가장 서러웠던 건 둘째를 잃었을 때였습니다. 뱃속에서 7달을 키운 아이를 그렇게 보내고 저는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제 등을 한번 쓸어주기는커녕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 말만 던지고 일하러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이 사람과는 마음을 나눌 수 없겠구나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것 같습니다. 그 무렵 우리 살림은 늘 빠듯했습니다. 영호 씨 혼자 벌어 네 식구가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저는 남의 집 영바느질을 몰래 받아다 밤마다 미싱을 돌렸습니다.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준영이 학원비를 대고 미경이 교복을 맞췄습니다. 영호 씨는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지요. 다만 월급날이면 봉투에서 제 몫이라며 얼마간을 따로 떼어 말없이 밥상 위에 올려놓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어려워했습니다. 준영이는 아버지 앞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고 미경이는 아예 아버지를 피해 다녔습니다. 영호 씨는 자식들에게도 무뚝뚝하기는 매한가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잠든 깊은 밤이면 그 사람이 슬그머니 아이들 방에 들어가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나오는 걸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차가운 사람이 밤에는 그렇게 조심스러운 손길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그때는 저만 알고 있었지요. 준영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그 사람이 다니던 공장이 어려워져 한동안 일을 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몇 달 동안 영호 씨는 부쩍 말이 없어졌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에 나가 담배를 태웠습니다. 가장으로서 식구들을 못 먹여 살릴까 봐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끙끙 앓았던 거지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사람의 등을 한 번도 다독여 주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제 서러움에 갇혀 그 사람의 외로움을 들여다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우리는 둘 다 외로웠습니다. 한 지붕 아래,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각자의 외로움 속에 갇혀 서로에게 손을 내밀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차가워서 외로웠고 그 사람은 저에게 다가가는 법을 몰라서 외로웠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두꺼운 벽이 점점 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 벽을 허물 기회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 결혼 25주년이 되던 해 미경이가 큰맘 먹고 우리 부부에게 온천 여행을 보내준 적이 있었지요. 단둘이 떠난 그 여행에서 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이번만큼은 다정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온천에 가서도 말없이 텔레비전 뉴스만 들여다보았고 저는 또 한 번 마음을 닫았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날을 떠올리면 그 사람도 그 침묵 속에서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어도 저는 그 사람의 침묵을 읽어내지 못했고 그 사람은 제 마음을 풀어줄 말을 끝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준영이와 미경이가 자랐습니다. 아이들이 크는 재미로 저는 견뎠지요. 준영이가 대학에 붙던 날, 미경이가 시집 가던 날, 그 사람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저는 혼자라도 기뻤습니다. 아이들만큼은 나처럼 메마른 결혼을 하지 않기를 속으로 얼마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정년퇴직을 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평생 일터에 매여 있던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그 무뚝뚝함이 갈 곳을 잃고 온통 제게로 쏟아졌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꼬박 차려야 했고 국이 식었다, 반찬이 짜다, 간섭이 늘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종일 앉아 리모컨만 쥐고 있으면서 제가 친구라도 만나러 나가려 하면 못마땅한 얼굴을 했지요. 그 무렵 저는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산 거지?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시부모를 위해 살았는데 정작 순자라는 사람을 위해 산 날은 단 하루도 없었구나. 그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 중에 먼저 혼자가 된 이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누구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누구는 황혼 이혼을 했지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어찌나 홀가분해 보이던지요. 여행도 다니고 노래 교실도 다니고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결심을 굳힌 건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감기 몸살로 끙끙 앓으며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이 방문을 빼꼼 열더니 한다는 소리가 저녁은 안 차리냐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40년 동안 쌓였던 무언가가 안에서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에게 나는 끝까지 밥상이었구나. 사람이 아니라. 다음 날 저는 자식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엄마, 아버지랑 이혼할란다. 준영이는 펄쩍 뛰었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무슨 망신이에요. 남들이 뭐라 하겠어요. 며느리는 옆에서 입을 꾹 다물고 눈치만 봤고, 미경이는 그래도 제 손을 잡아주더군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도 이제 좀 행복해야지.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영호 씨는 의외로 순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짧게 한마디 했어요. 그래, 네 뜻대로 해라. 저는 그 말이 그 사람이 평생 제게 했던 무관심의 마지막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붙잡지도 않는구나. 끝까지 나를 이렇게 쉽게 놓아버리는구나 하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천장을 바라보던 긴 침묵 속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저는 그때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법이니까요. 이혼 도장을 찍기까지의 그 몇 주 동안 그 사람은 평소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마누라가 떠난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한마디 만류의 말이 없을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를 떠올리면 그 사람의 행동에는 작은 변화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짐을 정리하는 동안 그 사람은 평소보다 일찍 자리에 들었고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한번 눈이 떠져 보니 그 사람이 식탁에 앉아 어둠 속에서 가만히 제 짐보따리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땐 그저 저 사람이 무슨 짐이 빠졌는지 따지려는 게로구나 싶어 다시 누웠습니다. 이혼하기 전날 밤 저는 그 집에서 마지막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평생의 마지막 밥상이라 생각하니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던 청국장을 끓이고 갈치를 굽고 콩나물 무침을 무쳤습니다. 그날따라 그 사람은 평소보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숟갈 한 숟갈을 오래오래 씹으며 가끔씩 젓가락을 멈추고 그릇을 한참 들여다 보았지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이 평생 먹던 맛이라 익숙해서
그러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 밥상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요. 그날 밤 그 사람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잘 자라였습니다. 평소엔 인사 한마디 없이 등 돌리고 눕던 사람이 그날만은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조차 내일 도장 찍으러 가야 하니 잠 푹 자라는 소리인가 하고 빗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이 한번 미움에 사로잡히면 상대의 어떤 호의도 그 미움의 색깔로 물들여 버리는 법이지요. 저는 그날 평생 그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건넨 다정한 인사를 끝내 받아주지 못한 셈입니다. 이혼하고 처음 며칠은 정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작은 새빵 하나를 얻어 짐을 풀고 늦잠도 자보고 밥은 대충 김치에 물 말아 먹어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채널도 제 마음대로 돌리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깨고 싶을 때 깼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그 홀가분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보름쯤 지났을까요? 저녁이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저녁상을 차리던 손이 갈 곳을 잃으니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아무리 맛난 반찬을 차려도 모래알 같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온 방을 가득 채우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요. 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40년을 옆에 누군가의 숨소리를 들으며 잤는데 그 숨소리가 사라지니 방이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의 숨소리마저 그리울 줄은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그 사람의 코 고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없어서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 보려고도 했습니다. 준영이네 집에 며칠가 있었지요. 손주들 보는 재미라도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며느리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굳어갔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어머니 편히 계세요 하더니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제가 부엌에 들어가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 제가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라도 해줄라 치면 어머니 애 교육에 안 좋아요 하며 말을 잘랐습니다. 하루는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부엌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언제까지 계신데? 글쎄, 나도 모르지. 이혼까지 하셨는데 이제 어디 가시겠어? 아니, 그럼 우리가 평생 모셔야 한다는 거야? 아버님은 멀쩡히 계신데 왜 우리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화장실도 못 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밤에 저는 제 방, 아니, 손주방을 빌려 쓰던 그 작은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유를 찾아 나왔는데 어쩌다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되었을까? 평생 누구의 짐도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는데 이제 와서 자식의 짐이 되어버렸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핑계를 대고 짐을 싸서 제 셋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셋방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버스 안에서 저는 어느 누구의 시선도 받지 못하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어머니로, 며느리로, 아내로 살아온 제가 이제 그 어떤 이름표도 떼어버린 빈 사람이 되어 앉아있는 기분이었지요. 자유롭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해 첫 명절은 더더욱 잊을 수가 없습니다. 추석날 아침, 저는 작은 새방에서 혼자 송편을 빚었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빚다 보니 어느새 한솥 가득이었습니다. 평생 한솥 가득 빚는 게 몸에 배어 있었던 거지요. 그 송편을 누구에게 줄 사람도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 솥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차린 그 많은 명절상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제 송편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렇게 사무칠 줄 몰랐습니다. 옆집에 사는 김 여사라는 분이 그날 우연히 저를 보고는 자기 집 차례 음식이라며 한 접시 가져다 주셨습니다. 혼자 명절 보내시면 어떡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또 무너졌습니다. 평생 남의 집 며느리 노릇, 며느리 어른 노릇을 다 하고 살았는데 늙어서 옆집 사람의 동정을 받는 신세가 되어 있더군요. 자존심이 상한다기보다 그저 슬펐습니다. 내가 살아온 그 긴 세월이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 싶었지요. 영자가 그 무렵 저를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빨래터에서 함께 한숨 쉬던 그 영자 말입니다.
영자는 평생 그 무뚝뚝한 자기 남편하고 그래도 끝까지 같이 살고 있었지요. 영자가 제 손을 잡고 그러더군요. 순자야, 너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나는 평생 용기가 없어서 못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답하고 싶었습니다. 영자야, 사실은 나도 용기가 있어서 한 게 아니야. 그저 더는 못 견뎌서 한 거야. 그리고 지금 나는 네가 부럽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영호 씨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수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수십 번.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고 두려움이 손목을 붙들었지요. 저쪽에서 쓸데없이 왜 전화했냐 한마디 하면 저는 다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 무뚝뚝한 한마디를 견딜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다시 내려놓곤 했습니다. 한 번은 시장에 갔다가 그 사람이 평생 좋아하던 청국장 재료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갔지요. 두 봉지를 사들고 새방에 돌아와 평생 끓이던 손길로 청국장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그 냄새가 좁은 방을 가득 채우는데 갑자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청국장을 누구에게 떠다 주나. 저는 그 청국장을 그릇에 떠다 식탁 위에 두 그릇을 놓았습니다. 한 그릇은 제 앞에, 한 그릇은 빈 의자 앞에. 그러고는 한 숟갈도 뜨지 못한 채 그 빈 그릇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저는 작은 일들에 더 자주 무너졌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도 누구한테 전화해야 할지 막막했고, 형광등 하나 갈아 끼우는 것도 사다리에 올라가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평생 그런 일은 그 사람이 말없이 해주던 일이었지요. 저는 그 사람의 그 손길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그 손길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곁에 있을 때는 늘 모자라 보이지만 떠나고 나서야 그 사람이 채워주던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깨닫는 법인 것 같습니다. 미경이는 사정이 더 딱했습니다. 그 애는 시집살이가 호된 데다 남편 사업까지 기울어 제 한몸 건사하기도 벅찼지요. 그런 딸에게 차마 외롭다는 말을, 힘들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엄마, 나 지금 바빠. 이따 할게. 하면 그 이따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갔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자유로웠지만 그 자유는 제가 꿈꾸던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노래교실에 한번 나가봤지만 짝지어 다니는 사람들 틈에서 저는 자꾸만 겉돌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도 집에 돌아오는 길은 늘 혼자였고 그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가을이 오자 몸이 자주 아팠습니다. 혈압약을 타러 가는 길도 혼자, 병원 대기실에 앉아 제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는 것도 혼자였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다 자식이나 배우자가 곁에 앉아 있는데 저만 빈 의자 옆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약봉지를 손에 쥐고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까봐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옛날 우리 집 근처를 일부러 한 바퀴 돌았습니다. 멀리서 그 골목 입구만 잠깐 보고 가려고 했는데 발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차마 대문 앞까지는 가지 못하고 골목 어귀에 서서 한참을 그 집 지붕만 바라보았습니다. 지붕 위에 푸른 이끼가 그새 덮여 있더군요. 그 사람이 평생 봄, 가을이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지붕을 손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저 지붕을 누가 손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길에서 우연히 옛 이웃 한 분을 만났습니다. 준영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내요? 하시는데 저는 차마 이혼했어요. 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분도 그저 어색하게 웃기만 하셨지요. 다 알고 있다는 눈치였습니다. 동네 소문이 어떤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집 마누라가 늙음하게 영감 버리고 나갔다더라. 그런 말이 등 뒤로 따라붙고 있다는 걸 저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후회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집에서의 40년은 분명히 제가 견딜 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저는 또 그 집을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나오는 방식이 달랐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미움만 쌓아두고 도망치듯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그 사람과 정면으로 마주 앉아 그동안 못한 말을 다 해보고 나왔어야 했다고요. 그랬다면 적어도 지금처럼 가슴 한가운데 큰 구멍이 뚫린 채 살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그 무렵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새벽 2시,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고 그러면 다시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늙어가는 사람의 새벽이라는 게 그렇게 길고 무서운 줄 그때 처음 알았지요. 그 긴 새벽마다 저는 자꾸만 옛날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좋은 일은 떠올리지 않으려 해도 떠올랐고 미운 일은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준영이가 한번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며느리 없이 혼자 왔더군요. 손에 약봉지와 죽 한 그릇을 들고요. 엄마, 며칠 와 계실래요? 처가 친정 가서 며칠 비웠어요. 그 말이 어찌나 미안하고 또 고맙던지요. 며느리 없을 때 와 있으라는 그 배려가 한편으로는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 아들의 처지가 안쓰러워 가슴이 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괜찮다. 너희 부부 사이만 좋으면 됐다. 그렇게 말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준영이가 돌아간 뒤 며칠이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영호 씨의 손수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혼하고 짐을 옮길 때 어쩌다 섞여 들어온 것이었지요. 누렇게 변색된 그 손수건을 손에 쥐자 그 사람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담배 냄새와 빨래비누 냄새가 섞인 그 익숙한 냄새. 저는 그 손수건을 끌어안고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외로워지면 미워하던 사람의 손수건 한 장으로 위로를 받으려 들겠습니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워질수록 자꾸만 영호 씨가 떠올랐습니다. 미운 기억이 아니라 사소한 것들이요. 제가 김치를 담그면 가장 먼저 손가락으로 집어 먹어보던 모습,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나간 저를 정류장까지 마중 나와 말없이 우산만 내밀던 모습, 제가 아끼던 화분이 시들면 슬그머니 물을 주던 그 무뚝뚝한 손길, 그런 것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미워하기만 했던가? 아니면 미움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그저 기대고 싶었던 마음을 가려둔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은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잘 헤어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참 우습습니다. 머리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몸이 자꾸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길을 가다 그 사람과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철렁했고 그이가 좋아하던 청국장 냄새만 맡아도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저는 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옛날 살림집의 풍경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신문을 보던 자리, 제가 빨래를 개던 마루, 명절이면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마당. 그 풍경 속에는 늘 그 사람의 그 등 돌린 모습이 있었습니다. 미울 땐 그 등이 그렇게 야속했는데 외로워지고 보니 그 등마저도 그리워졌습니다. 그 등이 있었기에 우리 집이 집답게 보였다는 사실을 그 등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지요. 옛 사진첩을 한번 꺼내본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말았지요. 사진 속의 그 사람은 늘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에서도 그 사람은 카메라가 아니라 제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무뚝뚝하다고만 생각했던 그 얼굴이 사진 속에서는 늘 저를 향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사진을 찍는 그 짧은 순간만큼은 카메라보다 저를 먼저 본 사람이었지요. 저는 그날 그 사진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동네 노인정에서 단풍 구경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배우자와 함께 짝지어 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만 혼자 버스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빈자리가 그날따라 어찌나 크게 느껴지던지요. 단풍이 아무리 곱고 햇살이 아무리 따뜻해도 옆에 함께 보아줄 사람이 없으니 그 풍경이 다 색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단풍을 보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빈 의자만 자꾸 바라보고 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 밤, 저는 잠을 자다 식은땀에 흠뻑 젖어
깨어났습니다. 꿈에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마루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데 제가 다가가서 무어라 말을 걸어도 그 사람이 고개를 들지 않더군요. 제가 자꾸자꾸 부르는데 그 사람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았어요.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가야 한다. 한 번이라도 마주 앉아 이야기해야 한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그저 그 얼굴이라도 한 번 봐야 한다. 10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몸살이 심하게 와서 꼼짝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 떠다 줄 사람이 없어 목이 타들어가는데도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 있는데 40년 전 그 사람이 천장을 바라보던 모습이, 그리고 둘째를 잃고 제가 누워 있던 그 방의 천장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아, 나는 그 사람이 보고 싶구나. 미워서가 아니라 외로워서. 평생 옆에 있던 사람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구나. 저는 그 길로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빗고 제일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도 정하지 못한 채 저는 그 사람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누군가 한 사람쯤 떠오르신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미워했지만 사실은 그립던 사람, 자존심 때문에 차마 먼저 손 내밀지 못한 사람 말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제가 그 집 대문을 열고 무엇을 보았는지 이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옛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손에 든 작은 보따리를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그 사람이 좋아하던 청국장 한 통과 갈치 한 손, 그리고 새 양말 한 켤레가 들어 있었지요. 무얼 가져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다 평생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던 것들을 챙겼습니다. 마치 잠깐 친정에 갔다 돌아오는 새댁처럼요. 정말 우스운 일이지요. 40년을 살고 이혼까지 한 마누라가 친정 다녀온 새댁 흉내를 내고 있었으니까요. 버스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들이 하나둘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다니던 시장, 우리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 명절이면 함께 갔던 작은 떡집. 그 모든 풍경이 저를 향해 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제야 오는 거니? 왜 그때는 그렇게 미워했니? 왜 그렇게 멀리 갔다가 이제야 돌아오는 거니? 저는 그 물음들에 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 입구에 섰을 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어지지 않더군요. 한 발만 내디디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 한 발이 어찌나 무겁던지요. 무어라 첫인사를 건넬지, 그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저를 맞을지, 혹시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할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발길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간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으니까요. 골목으로 들어서면서 보니 동네는 그새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낯익은 집들 사이로 새 건물이 들어섰고 우리 옆집이던 영자네 집은 헐리고 다세대 주택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대문도, 빛바랜 우편함도, 마당 한쪽에 서 있던 감나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군요. 다만 그 모든 것이 40년 전보다 훨씬 늙어 있었습니다. 마치 저처럼요. 옛집은 그대로였습니다. 40년을 산 그 집, 제가 시집과 처음 발을 들였던 그 마당, 대문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슨 낯으로 그 사람을 보나,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나, 외로워서 돌아왔다고 하면 그 사람이 또 그 무뚝뚝한 얼굴로 쓸데없는 소리 할 텐데. 그래도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대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마당에 들어서는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늘 정갈하던 마당에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제가 가꾸던 화단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루에는 먼지가 하얗게 앉아 있었고 집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호 씨, 제 목소리가 빈 마당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그 사람의 물건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었습니다. 그때 옆집 살던 김씨 아주머니가 담 너머로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얼굴로 달려 나왔습니다. 아이고, 준영 엄마, 이제 오면 어떡해.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요. 김씨 아주머니가 제 손을 붙들고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에 눕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오래전부터 큰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혼하기 한참 전 정년 퇴직을 하고 부쩍 무뚝뚝해지고 짜증이 늘었던 그 무렵에 그 사람은 병원에서 좋지 않은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도 저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영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마누라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이제 병든 늙은이 수발까지 들게 하면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혼해 주는 거라고. 자네 자유롭게 살라고 일부러 그렇게 매정하게 굴었다고. 저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천장을 바라보며 침묵하던 그 긴 시간이 내 뜻대로 해라 하던 그 한마디가 그제야 다른 의미로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던 사람이 택한 가장 그 사람다운 방식의 마지막 배려였던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워있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리맡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꿈에도 몰랐던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퇴직금을 한 푼도 안 쓰고 매달 조금씩 제 이름으로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통장 맨 앞장에는 그 사람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이거라도 받아라. 그 옆에는 손수건에 곱게 싼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혼 때 찍은 빛바랜 사진, 준영이 돌잔치 사진, 미경이 시집 가던 날 제가 한복 입고 웃던 사진. 그 무뚝뚝한 사람이 그 사진들을 닳도록 들여다본 듯 모서리가 다 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이날 순자가 제일 예뻤다. 그리고 공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입으로는 한 번도 하지 못한 말들을 그 공책에 적어 두었던 겁니다. 글씨가 서툴러서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공책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오늘 순자가 김치를 담갔다. 맛있다는 말을 못했다. 다음엔 꼭 해야지. 오늘 순자가 둘째 생각에 우는 것 같았다. 등을 쓸어주고 싶었는데 손이 안 나갔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병원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 순자에게 말하면 평생 또 나 때문에 발이 묶일 거다. 그건 안 된다. 오늘 순자가 이혼하자고 했다. 잘 됐다. 이제라도 저 사람을 놓아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미안하다, 순자야. 평생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서. 공책의 마지막 장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몸이 많이 안 좋다. 순자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보고 싶다는 말은 못하겠다. 그 사람 행복하면 그만이다. 나는 이제 됐다. 저는 그 마지막 한 줄을 읽고 공책을 안고 그대로 방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평생을 미워하던 사람의 마지막 마음이 이렇게 저를 향해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다른 물건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신혼 때 쓰던 빗 하나, 닳도록 들여다본 듯한 우리 가족 사진 한 장, 그리고 작은 약통이 있었습니다. 약통 안에는 영호 씨가 마지막까지 드시던 약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라벨을 들여다보니 한참 전부터 드시던 약이라는 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함께 살 때부터 이미 그 사람은 매일 그 약을 드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화장실에서 혼자 약을 삼키는 모습을 제가 어떻게 한 번도 보지 못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보고도 그저 영양제려니 하고 넘긴 게 아니었을까요? 그때 마당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준영이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의 연락을 받고 단걸음에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준영이는 방에 들어서더니 저를 보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애의 눈도 빨갰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를 하고 준영이는 무릎을 꿇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사실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몇 번을 당부하셨어요. 엄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엄마는 평생 우리 다 돌보느라 자기 인생 한 번을 못 살았는데 늙어서까지 자기 병수발로 발목 끼게 할 수는 없다고. 그게 자기가 엄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무릎 꿇은 아들의 손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럼 너는 왜 엄마한테 안 알려줬니? 한 번이라도 말해줬어야지. 준영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준영아, 네 엄마한테 알리는 순간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못을 박으셨어요.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 뜻을 따라야 한다고 어느 게 맞는지 저도 몰랐어요. 죄송해요, 엄마. 저는 아들을 탓할 수도, 그 사람을 탓할 수도, 저 자신을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서툴렀고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투른 사랑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 결과 가장 사랑했을지도 모를 사람을 가장 외롭게 보내드린 셈이 되었지요. 준영이가 그러더군요. 아버지는 마지막에 엄마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평생 순자 손에 부족함 없이 살았다고. 자기는 표현을 못했지만 마누라 손맛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그러면서 자꾸 부엌 쪽을 바라보셨어요. 그 자리에 엄마가 서 있는 것처럼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평생 한 번도 그 사람 입에서 듣지 못했던 그 칭찬들을 뒤늦게 아들의 입을 통해 듣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은 칭찬이었습니다. 준영이가 그 사람의 옷장을 열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살 때 그대로의 옷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옷장 한 칸에는 제 옷도 그대로 걸려 있더군요. 제가 두고 간 옷 몇 벌을 그 사람이 한 번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겁니다. 마치 제가 잠깐 어디 다녀올 사람인 것처럼 말이지요. 그 옷걸이 옆에는 새 옷 한 벌이 비닐도 뜯지 않은 채 걸려 있었습니다. 제 치수의 한복이었습니다. 준영이가 말하길 그 사람이 작년 제 환갑이 가까웠을 때 미리 사다 둔 거라고 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풀려서 돌아오면 환갑상 차려 드리려고 그러셨대요. 저는 그 한복을 끌어안고 또 무너졌습니다. 차마 입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준영이가 옆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엄마, 이것도 한번 보세요. 아버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그 상자 안에는 봉투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짧은 편지가 한 장씩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한 다음 달부터 그 사람은 한 달에 한 통씩 저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붙이지도 못한 편지를요. 첫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잘 지내는지, 새방은 따뜻한지, 보일러 잘 돌아가는지, 새 동네 사람들은 다정한지,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물을 자격이 없다. 그저 잘 지내라. 두 번째 편지에는 오늘 비가 많이 왔다. 너는 우산 잘 챙겨 다니는지, 평소 우산을 잘 잃어버리는데 이제는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다니는지. 세 번째 편지에는 오늘이 우리 결혼기념일이다. 42년이다. 너는 한 번도 기억해주지 않았다고 나를 원망했지. 사실은 내가 매년 마음속으로는 기억했다. 그저 말로 못했을 뿐이다. 저는 그 편지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40년 동안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의 마음을 너무 늦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들이 봉투 속에 갇혀 끝내 저에게 닿지 못한 채 그 사람의 책상 서랍에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에 도착하지 못한 편지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보냈지만 닿지 않은 마음, 받았지만 열어보지 못한 마음, 그렇게 어긋난 두 사람이었지요. 준영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꺼내주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녹음 테이프였습니다. 엄마, 이건 듣기 힘드실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직접 녹음하신 거예요. 엄마가 혹시 돌아오시면 들려드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손이 떨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다는 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저는 그 테이프를 받아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그 테이프를 작은 카세트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사람의 거칠고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자야, 듣고 있느냐? 나는 말이 서툰 사람이다. 평생 너한테 한마디 따뜻하게 못했다. 미안하다. 너랑 살면서 내가 제일 좋아한 건 네가 부엌에서 콩나물 다듬으면서 흥얼흥얼 노래 부르던 그 소리였다. 그 노래 들으려고 일찍 들어왔던 적도 많다. 너는 몰랐겠지. 나도 말 못했으니까.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땐 내가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부터 가르쳐 달라고 부탁할란다. 잘 살아라, 순자야. 저는 그 테이프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인사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도착했지만 그래도 도착하기는 했지요. 저는 그 공책을 끌어안고 빈 방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40년을 미워했던 사람이 사실은 40년을 서툴게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표현할 줄 몰라서 배운 적이 없어서 그저 마음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무뚝뚝한 얼굴 뒤에 숨겼던 거지요. 그리고 저는 그 서툰 사랑을 끝내 읽어내지 못한 채 평생 그 사람을 원망만 했던 겁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남편이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랑한다면 말로도 했어야 했고 아플 때 손도 잡아줬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침묵은 저를 40년 동안 외롭게 만들었고 그 외로움은 핑계가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이 옳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둘 다 서툴렀다는 이야기지요. 그 사람은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고 저는 사랑을 읽어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40년을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에는 단 한 번도 제대로 가닿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 세대의 비극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그저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 배웠던 그 시절의 슬픈 이야기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길은 자식들이 지켰다고 했습니다. 준영이가 뒤늦게 아버지의 병을 알고 한 걸음에 달려왔지만 그땐 이미 늦은 뒤였지요.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 이름을 불렀다고 김씨 아주머니가 전해주었습니다. 순자, 순자 하고요. 저는 그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평생의 한이 되었습니다.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도 저는 한참 뒤에야 들었습니다. 준영이는 그날 저에게 연락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알리지 말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엄마 마음 다시 흔들면 안 된다고, 모르는 채로 살게 두라고, 그게 자기가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거짓말이라고 그러셨어요. 준영이는 그 말을 전하면서 또 울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가는 길까지 저를 자유롭게 두려고 거짓말을 부탁했던 겁니다. 살아서 한 거짓말은 한 번도 없던 사람이 죽기 직전에 처음으로 거짓말을 부탁했지요. 영자가 한참 뒤에 찾아왔습니다. 영자도 어디서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어요. 빈손으로 와 제 앞에 앉더니 한참을 말없이 제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다. 미운 게 미운 게 아니더라. 미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정인 거더라. 우리 영감도 가고 나서야 알았어. 그 자리가 비고 나서야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걸 알겠더라. 영자는 그 한마디를 하고 또 한참 제 손을 잡았다 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영자가 했던 그 말을 곱씹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에도 가지 못한 저를 미경이가 나중에 그 사람이 잠든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40년을 함께 살고도 끝내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져간 청국장 한 그릇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던, 제가 한 번도 따뜻한 마음으로 끓여준 적 없던 그 청국장을요.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영호 씨, 미안해요. 당신 마음 못 알아봐서 미안해요. 당신이 그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짐만 싸들고 나가서 미안해요. 당신이 그렇게 부른 내 이름을 끝까지 못 들어줘서 미안해요.
평생 못한 말을 그 사람이 더는 들을 수 없게 된 그곳에 와서야 겨우 했습니다. 미경이가 옆에서 저를 부축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사과하는 그 모습을 자식이 지켜보는 마음이 어떠했을지 저는 차마 미경이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밤이면 그 사람의 녹음 테이프를 틀어놓고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 거칠고 쉰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드는 늙은이의 마음이 얼마나 가엾고 또 우스운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경이가 저를 찾아와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엄마를 그렇게 보내드린 건 엄마 인생 살라고 그러신 거잖아. 엄마가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아버지가 거기서 더 마음 아프시지 않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게 제 인생인데 제가 이렇게 무너지면 그 사람의 마지막 마음마저 헛것이 되는 셈이지요. 그날부터 저는 다시 천천히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사진 앞에 앉아 안부를 묻는 게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영호 씨도 거기서 잘 지내요? 그렇게 혼잣말처럼 인사를 건넵니다. 대답이 돌아올 리 없는 그 사람에게 매일 말을 거는 늙은이가 우스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그 사람과 못다한 이야기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평생 못한 대화를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해보는 거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경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마. 아버지도 엄마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너진 채였습니다. 자식의 위로가 아무리 따뜻해도 직접 건네지 못한 말 한마디의 무게는 그대로 남는 법이니까요. 그 사람을 보내드린 뒤로 저는 한동안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마주치는 이웃의 시선이 무거웠고 누가 안부를 물으면 무어라 답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마누라와 먼저 보낸 아내는 분명히 다른 자리인데 저는 그 두 자리 어느 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동네 사람들도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했습니다. 위로를 건네는 사람도 있었고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든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준영이는 그 뒤로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도 제 앞에서는 말을 아꼈지요. 시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외로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애도 무언가 마음에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김장철에 저희 집에 와서 같이 김치를 담갔습니다. 며느리의 손길이 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더군요. 묻지 않아도 미안하다는 말이 그 손끝에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저 모르는 척 같이 물을 채 썰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그날 우리 둘은 평생 처음으로 한마음으로 무언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미경인의 사정도 그 무렵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사위가 다시 일자리를 잡았고 손주 녀석이 학교에서 좋은 일도 생겼지요. 미경이는 자주 전화를 걸어 엄마, 우리 집에 와서 며칠 계시다가요 하더군요. 저는 가끔 미경이네 집에 가 며칠씩 있다 오곤 했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100점 맞은 시험지를 들고 와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제야 잠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돌아오면 다시 빈 방의 정막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정막은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통장의 돈은 저는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형편이 어려운 미경이네를 조용히 도왔고 남은 것으로는 그 사람과 저의 이름으로 작은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해서 마음을 표현할 여유조차 없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자식 세대만큼은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세월이 흘러 저는 이렇게 여든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떠나보낸 지도 어느덧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비 오는 날이면 정류장에서 우산을 내밀던 그 손길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공책에 꾹꾹 눌러 쓴 글씨를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처럼 늦지 마시라고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무뚝뚝하고 답답해도 어쩌면 그 침묵 속에
당신이 미처 읽지 못한 마음이 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미루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오늘 하세요. 그 말을 건넬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으니까요. 표현하지 못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후회로 남습니다. 저는 그 후회를 20년째 안고 살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는 후회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흔들었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꼭 이어서 보세요. 그 이야기는 제가 오늘 들려드린 것보다 더 깊고 더 가슴 시린 한 사람의 사연입니다.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은 분명 오늘 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질 겁니다. 그러니 그 영상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80이 된 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오래 망설였던 결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45해 동안 한 남자의 아내로, 두 아이의 어미로, 그리고 한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온 제가 어느 겨울 아침에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그 집 대문을 나섰던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제사를 좀 줄이자고 말했을 뿐이었어요. 1년에 11번, 시어른들 기일에, 명절에, 또 그 위 어르신들 기일까지. 제 손목은 이미 오래전부터 밤마다 시큰거렸고 무릎은 계단 하나 오를 때마다 시린데 그날 저는 그저 사람답게 한번 말해본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게 그렇게 싫으면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 그 한마디가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자리에 앉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45해를 함께 산 사람이 45해 동안 제가 차려 올린 밥상의 무게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사람이 너무도 가볍게 그 말을 뱉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 집의 손님이었던 것처럼요. 마치 제가 그 집의 식구가 아니었던 것처럼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면서 45해 동안 제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쯤 부엌에 내려가서 가방 하나를 꺼냈어요. 큰 가방도 아니었어요. 손주가 어렸을 때 쓰던 바퀴 달린 작은 가방 하나. 잠시 후 그 여행 가방에 무엇을 넣었고 그 집 문을 나서며 무엇을 뒤로 남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 평생 가족처럼 여겼던 사람에게서 가라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드릴 테니까요. 가방에는 옷 3벌, 통장 하나, 그리고 친정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주신 은비녀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45해를 살았는데 제가 정말로 제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그것뿐이더라고요. 살림살이는 다 그 집 것이었고 가구도 다 그 집 것이었고 심지어 제가 입던 한복까지도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였습니다. 옷장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떤 옷을 가져갈까 고민하다가 결국 가장 평범한 옷 3벌만 골랐습니다. 한복은 한 벌도 안 가져갔어요. 한복은 제 옷이 아니라 그 집의 옷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입으셨던 분홍 저고리, 시고모가 물려주신 회색 치마, 그런 옷들은 다 거기 두고 나왔습니다. 그 옷들이 옷장 안에서 마치 저를 붙잡으려는 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통장에는 사실 큰 돈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45해 동안 제 이름으로 모은 돈은 고작 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월급을 받으면 자기 통장에 넣었고 저한테는 한 달 생활비만 정해서 줬어요. 그 생활비에서 시장 보고 아이들 학원비 내고 시댁에 명절 때 보낼 용돈까지 다 챙기고 나면 제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작은 통장 하나를 따로 만들어서 시장 갈 때마다 1,000원, 2,000원씩 모았어요. 그 800만 원이 45해 동안 제가 저를 위해 남겨둔 전부였습니다.
은비녀는 친정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시집가는 딸 손에 쥐어주시면서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순자야, 이 비녀는 네가 정말 힘들 때 꺼내봐라. 어미가 너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이 45해 만에 저한테 길을 열어준 셈이에요. 그 새벽, 저는 그 비녀를 손에 꼭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라면 지금의 저한테 뭐라고 하셨을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 식탁에 종이 한 장을 올려두고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딱 3줄을 적었어요. 제사 음식은 냉장고에 있어요. 데우는 법은 며느리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좀 쉬러 갑니다. 쉬러 간다는 말이 그렇게 마음에 들 줄 몰랐어요. 떠난다, 나간다, 헤어진다, 그런 무서운 말 대신에 쉬러 간다고 적고 보니까 마치 제가 짧은 여행을 다녀오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그 순간 저도 몰랐어요. 1년 뒤에 다시 그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요. 쪽지를 쓰고 나서 저는 부엌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45해 동안 매일 새벽에 불을 켰던 그 부엌이에요. 가스레인지, 싱크대, 식탁, 냉장고. 모든 게 제 손때가 묻어 있는데 정작 그 중에 제 이름이 적힌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행주를 한번 빨아서 깔끔하게 걸어두었습니다. 그게 45해 동안 제가 한 마지막 부엌일이었어요. 거실을 지나면서 가족 사진을 한번 봤어요. 결혼식 사진, 아이들 돌사진, 시어머니 칠순 사진. 모든 사진에서 저는 늘 한쪽 끝에 서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이 있었고 저는 늘 가장자리였어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집의 그림 속에서 나는 늘 변두리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새벽 공기가 어찌나 차갑던지요. 그런데 그 차가운 공기가 그렇게 달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45해 만에 처음으로 제 발걸음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계도 안 봤어요. 아침 밥상을 차릴 시간이 다가오는데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시계 바늘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45해를 산 그 집이 어둠 속에서 그저 평범한 2층 집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안에 제 인생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밖에서 보니까 그저 벽돌과 기와로 만들어진 작은 건물일 뿐이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집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집을 만든다는 것을요. 저는 시외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매표소 앞에 서서 전광판에 뜨는 지명들을 한참 바라봤어요. 강릉, 속초, 정읍, 남원, 여수. 그러다 영덕이라는 글자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늘 죽기 전에 영덕 바다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던 게 떠올라서요. 어머니는 결국 그 바다를 못 보고 가셨어요. 저는 그날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 바다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터미널에서 표를 사면서 매표소 아주머니가 저를 한참 봤어요. 새벽 6시에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혼자 와서 영덕행 표를 끊는 할머니가 이상해 보였겠죠.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영덕 어디로 가세요? 데리러 나올 분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바다 보러 가요. 그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어요. 다만 표를 건네면서 조심해서 다녀오세요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그날 들은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대합실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자판기에서 따뜻한 율무차 한 잔을 뽑아 마셨어요. 그 율무차가 얼마나 맛있던지 저는 한 잔을 더 뽑았습니다. 45해 동안 자판기 음료를 사 먹어본 게 그날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시집에서는 늘 밖에서 사 먹는 건 다 군것질이다라며 외출하면 보온병에 보리차를 담아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날 그 따뜻한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면서 저는 작은 자유 하나를 처음 맛봤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한참을 창밖만 봤어요.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어디 가시냐고 묻기에 저도 모르게
딸 보러요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제 딸은 미국에 있고 아들은 서울에 있어요. 둘 다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만 할 뿐 명절에도 잘 안 옵니다. 며느리는 제사가 부담스럽다고 늘 핑계를 댔고 사위는 한국말이 서툴러서 통화도 어색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을 나왔다고 해서 당장 달려와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 사실이 처음에는 무섭더니 곧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건 동시에 아무도 저를 묶어두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옆자리 아주머니는 한참 동안 자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분도 시집살이를 오래 하셨대요. 작년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처음으로 제 시간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어색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일부러 멀리 다녀오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그 자유라는 게 말이에요. 너무 늦게 오면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박혔습니다. 저도 그 자유를 너무 늦게 받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버스가 산을 넘고 들판을 지나고 강을 건너는 동안 저는 그 아주머니의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땅 어딘가에 저와 비슷한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을지를 생각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오신 분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으로 살아본 적은 거의 없는 분들. 저는 그 버스 안에서 처음으로 제가 그런 어머니들의 한 사람이었다는 걸 또렷이 느꼈어요. 영덕터미널에 내려서 저는 택시를 잡아탔어요. 기사 아저씨한테 바다가 보이는 작은 여관 하나만 데려다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백미러로 저를 한참 보더니 별말 없이 차를 몰았어요. 한 20분쯤 갔을까요? 작은 어촌 마을의 끝자락에 파란 지붕을 얹은 2층짜리 여관 앞에 차가 섰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기사 아저씨가 작은 봉투를 하나 건네주셨어요. 안에는 1,000원짜리 한 장하고 사탕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거스름돈이에요. 사탕은 그냥 드시고요. 그분은 거스름돈을 1,000원이나 더 얹어서 주신 거였어요. 저는 그 봉투를 받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45해 동안 시집 식구들한테서 받지 못했던 작은 친절을 처음 보는 택시 기사한테서 받은 거예요. 여관 주인은 저보다 몇 살 어려 보이는 아주머니였어요. 이름이 명숙이라고 했습니다. 명숙 씨는 제가 가방 하나만 들고 들어서는 걸 보더니 묻지도 않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며칠이나 묵으실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명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2층 끝방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방에 들어서서 창문을 열었을 때 저는 거기서 처음으로 울었어요. 45해 동안 한 번도 못 봤던 바다가 제 방 창문 바로 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던 그 바다가요. 방은 크지 않았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런데 그 방이 45해 동안 제가 살아온 그 큰 집보다 훨씬 더 제 집 같더라고요. 누구의 눈치도 안 봐도 되는 방. 누가 들어오라고 허락하지 않아도 되는 방. 그 방의 침대 위에 가방을 내려놓는데 어깨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45해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그 방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은비녀를 꺼내서 책상 위에 가만히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녀한테 작게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던 바다 앞에 제가 왔어요. 그 말을 하는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저를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순자야,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그날 밤 저는 그 방에서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잠을 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누구 밥을 챙겨야 하는지, 오늘 누구 기일이라 무엇을 사야 하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머릿속에서 정리하지 않고 잠을 잔 게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베개에 머리를 댄 지 10분도 안 돼서 저는 깊은 잠에 빠졌고 다음 날 아침 해가 창문에 닿을 때까지 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 씨는 미역국과 갈치구이로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45해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 차려준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한 숟갈 떠넣는데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명숙 씨는 못 본 척 그저 옆방의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 배려가 어찌나 고맙던지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저는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려고 했어요. 그게 45해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거든요. 그런데 명숙 씨가 제 손에서 그릇을 가져가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언니, 손님이 설거지 하시면 안 되죠. 손님이라는 그 한마디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45해 동안 저는 누군가에게 손님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늘 차리는 사람이었고 늘 치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영덕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 일주일은 그저 멍하니 바다만 봤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동네를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세 번째 주에는 명숙 씨가 운영하는 여관 일을 좀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명숙 씨는 처음엔 손사래를 치더니 제가 자꾸 부엌 일을 거들자 결국 작은 일거리들을 맡겨주셨어요. 첫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바다로 걸어 내려갔어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푸르스름한 시간에 모래밭에 앉아서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파도라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한 번도 같은 모양으로 들이치는 법이 없었어요. 어떤 파도는 길게 늘어지고 어떤 파도는 짧게 끊어지고 어떤 파도는 거의 모래에 닿지도 못하고 사그라들었어요. 그런데도 파도는 멈추지 않더라고요. 끊임없이 들고 나고 들고 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45해를 떠올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끊임없이 들고 나기만 했어요. 누군가의 밥상을 차리고 누군가의 옷을 빨고 누군가의 제사를 준비하고. 그런데 정작 저의 파도는 어디로 갔던 걸까요? 두 번째 주에 동네를 돌아다닐 때는 동네 분들이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셨어요. 작은 어촌 마을이라 외지 사람이 오면 다들 한 번씩 보고 가는 거였습니다. 마을회관 앞에서 어르신 몇 분이 장기를 두고 계셨는데 그중 한 어르신이 저한테 인사를 하셨어요. 할머니, 어디서 오셨소? 저는 서울에서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빙긋 웃으시면서 그러셨어요. 서울 사람이 영덕에 와서 뭐 하시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답했어요. 바다 보러 왔어요. 그 어르신은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장기판에서 한수를 두시고는 옆에 계신 다른 어르신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바다 보러 오시는 분들은 다 사연이 있는 분들이지. 그 말을 듣고 저는 멈춰 섰습니다. 어떻게 그 어르신이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셨을까요? 어쩌면 그 어르신도 한때는 바다를 보러 오셨던 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세 번째 주가 됐을 때 저는 명숙 씨한테 일을 좀 도와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명숙 씨는 처음엔 언니가 무슨 일을 해요? 라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 들어가 손님들 아침으로 미역국을 끓이고 있는 걸 보시고는 결국 항복하셨습니다. 언니 그럼 손님 적은 날에만 좀 도와줘요. 너무 무리는 마시고. 그날부터 저는 명숙 씨의 작은 파트너가 됐어요. 그 사이에 휴대전화는 한 번도 켜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 전화기가 가방 속에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켜야 할 것 같고, 확인해야 할 것 같고, 누가 찾을 것 같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그 생각이 점점 옅어지더라고요. 열흘이 지나니까 그 전화기가 가방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그 전화기를 꺼냈어요. 켜자마자 부재중 전화가 100통이 넘게 떠 있었습니다. 남편이 50통, 아들이 30통, 며느리가 10통 남짓, 딸한테서는 5통 정도였어요. 문자도 수십 개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하나 열어보지는 않았어요. 다만 아들이 보낸 마지막 문자 하나만 열어봤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무사하기만 하시면 돼요.
그 한 줄을 보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미웠던 마음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아이는 제 아들이니까요. 저는 아들한테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사하다. 잠시 쉬고 있는 중이다. 걱정 마라. 엄마가 마음 정리되면 연락하마. 남편한테는 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 다시 전화기를 껐습니다. 전화기를 끄고 나서 저는 방 창문을 열고 바다를 한참 봤습니다. 남편의 부재중 전화가 50통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45해 동안 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자주 전화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회사에서 야근하는 날에도 모임이 길어지는 날에도 그 사람은 늘 알아서 알겠지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받지 않은 전화를 한 달 만에 50통이나 걸어왔다는 건 어쩌면 그 사람이 처음으로 저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걸 느꼈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실이 저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슬프더라고요. 45해를 살면서 한 번도 그 사람의 관심을 그렇게 절실하게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그 관심을 받게 되니까 그게 더 서글퍼지는 거예요. 진작 좀 그래 주시지. 제가 그 집에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밥상을 차리고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순자야 고생한다고 말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2달째에 접어들었을 때 명숙 씨와 저는 거의 친자매처럼 가까워졌어요. 명숙 씨도 사연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외아들을 혼자 키워서 대학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명절에도 잘 안 온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시골이 불편하다며 시댁 방문을 꺼린다는 거였습니다. 명숙 씨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명숙 씨가 며느리를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며느리를 한 번도 험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시댁이 불편한 건 당연하지요. 우리 시대처럼 살라고 하면 그게 더 잔인한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명숙 씨를 다시 봤습니다. 자기 아픔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요. 언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명숙 씨가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면서 그렇게 말문을 열었어요. 평생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자꾸 되묻게 돼요.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시집을 위해서.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한 번도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하고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 말이 그렇게 가슴에 박힐 줄 몰랐어요. 저는 한참을 대답을 못했습니다. 45해 동안 정말로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도, 남편한테도, 심지어 제 자식들한테도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45해를 천천히 다시 한번 떠올려 봤어요. 시집온 첫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 집 부엌은 시계처럼 돌아가야 한다 였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시아버지 진지를 짓고 6시에 남편 도시락을 싸고 7시에 시어머니께 차를 끓여 올리고 그 시계가 45해 동안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이들이 결혼해서 나간 뒤에도 그 시계는 계속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계를 멈추는 법을 저도 몰랐으니까요. 첫째 아이를 낳고 일주일 만에 부엌에 다시 섰던 게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일주일이면 다 회복된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저는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 지나도 몸이 안 회복됐어요. 그런데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둘째를 낳았을 때는 산후조리원이라는 말이 한국에 막 들어올 무렵이었어요. 친구들 중 몇 명은 산후조리원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못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 밥상은 누가 차리느냐고 하셨거든요. 셋째를 낳지 못한 것도 한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하나, 딸 하나면 됐다 싶다가도 한 명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저도 사실 셋째를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둘째 낳고 몸이 너무 약해져서 의사 선생님이 더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가끔 며느리 몸이 약해서 어쩌나라는 말씀을 흘리듯이 하셨어요. 그 말이 그렇게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마치 제가
자식을 더 낳지 못한 게 죄인 것처럼 들렸거든요. 남편이 회사에서 동료의 결혼식에 다녀온 어느 날이 떠올랐어요. 그날 그 사람이 술에 취해서 들어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동료 부인이 정말 인사를 잘하더라. 우리 집사람도 좀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 사람한테 저는 늘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는 자식을 더 안 낳는 며느리였고, 남편한테는 인사가 부족한 부인이었고, 그 어느 자리에서도 충분한 사람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던 해의 기억도 떠올랐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 1년을 거의 누워서 보내셨습니다. 그 1년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2시간마다 시어머니의 자세를 바꿔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죽을 떠먹여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한테 고생한다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순자야, 내가 너한테 못한 게 너무 많다. 그 말 한마디가 45해 동안 들었던 가장 따뜻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너무 늦게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그 말을 떠올리면서 일주일을 울었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보다 10년 먼저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는 평생 한마디도 따뜻한 말씀을 안 하신 분이셨습니다. 다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며느라, 내가 가고 나서도 이 집안 재산은 네가 꼭 지켜다오. 저는 그 자리에서 내 아버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이 45해 동안 저를 그 집에 묶어둔 사슬 중에 하나였어요. 시아버지께 드린 그 약속을 어떻게 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영덕에 와서 그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정말로 원하셨던 게 무엇이었을까? 제가 며느리로서 한평생을 그 부엌에 묶여 사는 거였을까? 아니면 당신의 자식들이 당신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였을까? 저는 후자라고 믿었어요. 재산은 형식이고 마음이 본질이니까요. 시아버지가 그 천국에서 저를 보고 계신다면 제가 영덕에서 2번의 제사를 정성껏 모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제 인생을 사는 걸 오히려 기뻐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45해 동안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그 기억들이 다 모여서 그날 새벽 제가 가방을 싸게 만든 거예요. 사실 제사 좀 줄이자는 그 한마디는 45해 동안 쌓인 그 무게의 마지막 한 방울이었던 셈입니다. 그 한 방울이 결국 그 잔을 넘치게 한 거예요. 3달째 되던 날, 저는 명숙 씨한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명숙 씨, 내가 이 여관에서 일을 좀 본격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월급은 적게 받아도 돼요. 그냥 방 한 칸하고 새끼 밥만 해결해 주시면. 명숙 씨는 잠시 저를 보더니 빙긋이 웃으셨어요. 언니, 사실 나도 그 얘기를 꺼내고 싶었어요. 손이 모자라서 진작 사람을 구하고 싶었는데 언니가 떠날까봐 말을 못했죠. 그날부터 저는 정식으로 그 여관의 일꾼이 됐습니다. 부엌 일을 하고 청소를 하고 손님 응대도 하고. 그런데 신기한 게 있었어요. 똑같이 부엌에 서고 똑같이 밥상을 차리는데 마음이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시집에서 차리던 밥상은 늘 무거웠어요. 누가 무슨 반찬을 싫어하는지, 시아버지의 입맛이 오늘 어떤지, 남편이 회식하고 들어오는 날인지 아닌지. 그런데 여관에서 차리는 손님상은 가볍더라고요. 그저 정성껏 만들어서 내가면 손님들은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이 미역국 정말 맛있네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며칠을 행복했습니다. 45해 동안 제가 차린 밥에 그렇게 따뜻한 인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시집 식구들한테 밥은 그저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여관에 오는 손님들의 사연도 다양했어요. 어느 날은 신혼부부가 오셨는데 신부가 시댁에 처음 인사 가는 길에 영덕에 들렀다고 하더라고요. 신부의 얼굴에 긴장이 가득해서 저는 그 신부한테 따뜻한 매실차를 한 잔 끓여드렸어요. 새색시,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요. 시집 식구들이 새색시 마음 알아주는 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도 시간이 가면 다 알아주십니다. 그 신부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그 말씀이 정말 위로가 돼요. 45해 동안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본 적은 있어도 누군가를 위로해 본 적은 거의 없었던 저였어요. 그날 그 신부의 손을 잡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쓸모 있는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환갑이 다 된 부인이 혼자 오셨어요. 그분은 사흘을 묵으셨는데 사흘 내내 거의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떠나는 날, 그분이 제 손에 작은 봉투를 쥐어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할머니, 사실 저도 집을 나와볼까 해서 여기 왔었어요. 그런데 사흘 있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나갈 사람이라는 걸요. 할머니는 어떻게 나오셨어요? 저는 그분 손을 한참 잡고 있었어요. 부인, 나오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나올지 안 나올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우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을 더 잇지 않았지만, 그날 그 짧은 대화로 저는 알았어요. 저 같은 어머니들이 이 땅에 정말로 많이 있다는 것을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45해를 같이 산 남편인데 한 번쯤은 다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사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제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 여관에서 봄에는 마당에 매화를 봤고 여름에는 처마 밑에서 빗소리를 들었고 가을에는 단풍이 든 뒷산을 매일 산책했어요. 45해 동안 한 번도 계절을 즐긴다는 게 어떤 건지 몰랐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김장을 하고 이불 빨래를 하고 제사 준비를 하느라 정작 계절 자체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봄에 마당에 매화가 피었을 때 저는 그 나무 아래에 의자를 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흰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걸 보면서 저는 시집간 해의 봄을 떠올렸습니다. 그 해 봄에도 마당에 매화가 피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본 기억이 없었어요. 그때 저는 부엌에서 시아버지의 진지상을 차리고 있었을 테니까요. 45해 동안 흩날린 매화꽃이 도대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꽃잎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그제야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여름에는 처마 밑에서 빗소리를 들었어요. 영덕은 비가 자주 오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빗소리가 그렇게 다양한지를 그제야 알았어요. 가는 비, 굵은 비, 소나기, 보슬비. 각자가 다 다른 노래를 부르는 거였어요. 시집에서는 비가 오면 빨래 건느라, 장독대 덮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덕에서는 비가 오면 그냥 처마 밑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사치였는지요. 가을에는 뒷산에 단풍이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오후 2시쯤이 되면 명숙 씨한테 산책 좀 다녀올게요 하고 뒷산으로 갔어요. 1시간쯤 천천히 걸으면 산의 중턱에 작은 정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정자에 앉으면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산의 단풍과 바다의 푸른빛이 한꺼번에 보이는 그 풍경을 저는 45해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풍경이 한국 땅에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 사이에 아들과는 한 달에 한 번씩 짧은 통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아들도 엄마, 그래도 아버지가 걱정하세요. 한번 돌아오시는 게 같은 말을 했지만 제가 엄마는 지금 잘 지낸다. 그것만 알아두라고 하니까 더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미가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요. 아들과의 통화는 늘 짧았지만 어떤 통화는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술을 마시고 전화를 했어요. 평소 같으면 그런 일이 없는 아이인데 그날은 목소리가 좀 풀려 있었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아내한테 미안해요. 우리 엄마가 그러고 사시는 걸 보면서 자랐는데 저도 모르게 아내한테 똑같이 굴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어미의 삶이 자식의 삶에 그렇게 깊이 박힌다는 게 그렇게 무거운 일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들아,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가 그러고 산 게 잘못이 아니다. 다만 너는 너의 아내를 엄마처럼 살게 하지 마라. 그게 엄마가 너한테 부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아들이 전화기 너머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그 통화가 저와 아들 사이에 가장 깊은 대화였습니다. 딸한테는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한테 처음으로 손글씨로 긴 편지를 쓴 거였어요. 어떻게 살아왔고, 왜 집을 나왔고,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 적었습니다. 딸한테서 답장이 왔는데 그 답장을 받고 저는 또 한 번 많이 울었어요. 엄마, 진작 그러시지 그랬어요. 저는 엄마가 그 집에서 평생 그러고 사시는 게 어릴 때부터 너무 답답했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딸의 편지에는 사진이 한 장 동봉되어 있었어요. 미국에서 딸이 두 손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손자들은 키가 저만큼 컸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손자들을 본 게 7년 전쯤이었으니까요. 사진 뒤에 딸이 작게 적어놓은 글이 있었어요. 엄마,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손자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비행기표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 글을 보고 저는 또 펑펑 울었습니다. 45해 동안 비행기 한 번을 못 타본 제가 79이 되어서 처음으로 미국 비행기를 타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편지를 받고 저는 결심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이요. 며느리한테서는 한 번 전화가 왔어요. 받기 망설였는데 그래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우물쭈물 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제사 때마다 너무 힘들다고 어머님께 짜증을 부린 것이 어머님이 집을 나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서요. 저는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가, 네 잘못이 아니다. 내가 너무 오래 참았던 게 잘못이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 제사가 너무 무거웠다. 며느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울음소리를 듣는데 45해 동안 제가 혼자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이 사실은 며느리 세대까지 이어질 뻔했다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집을 나온 게 어쩌면 며느리한테는 다행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적어도 며느리는 저처럼 45해를 그렇게 보내지는 않을 테니까요. 며느리와의 통화가 끝나고 나서 저는 한참을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45해 동안 며느리한테서 죄송하다는 말을 들어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평소에는 며느리가 제 눈치를 보고 저도 며느리 눈치를 보고 그렇게 어색한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그 전화 한 통으로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서로가 같은 자리에 서 있을 때보다 서로 멀리 있을 때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명숙 씨와 저는 여관 옆에 작은 식당을 하나 차렸어요. 손님들이 자꾸 여기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식사만 따로 할 수 있냐고 묻기에 아예 식당을 열어보자고 한 거였습니다. 이름은 두 어머니의 밥상이라고 지었어요. 명숙 씨와 저 둘 다 자식들한테 잘 받지 못한 어머니들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차린 밥상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식당을 차리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어요. 명숙 씨가 모아둔 돈하고 제가 가져온 800만 원을 합쳐서 작은 가게를 빌렸습니다. 처음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데 명숙 씨가 그러시는 거예요. 언니, 우리 식당은 화려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옛날 시골 어머니 집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흰 벽에 나무 식탁을 들였고 손님들이 앉으면 바다가 보이도록 창문을 크게 냈습니다. 메뉴도 복잡하게 안 했어요. 그날 시장에서 좋은 재료를 사다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정성스러운 한식을 차렸습니다. 개업하는 날 동네 어르신들이 다 오셨어요. 마을회관 앞에서 장기를 두던 그 어르신도 오셨고 우체국 아주머니도 오셨고 슈퍼 사장님도 오셨습니다. 어르신 중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동네의 두 어머니가 음식을 그렇게 잘하신다는 소문이 진작에 났어. 이제야 식당을 차리시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또 한 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소문을 낸다는 게 저처럼 평생 그늘에서 살아온 사람한테는 얼마나 큰 인정인지요.
식당은 작았지만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영덕을 찾는 관광객들이 입소문을 듣고 찾아왔고 동네 어르신들도 자주 들르셨습니다. 저는 그 식당에서 처음으로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들었어요. 45해 동안 며느리, 마누라, 엄마로만 불렸던 제가 처음으로 사장님, 순자 여사님이라고 불린 거예요. 그 호칭이 그렇게 어색하면서도 좋더라고요. 손님들 중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은 서울에서 큰 회사 다닌다는 젊은 부부가 오셨는데 식사를 다 마치고 가시면서 부인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 사실 저희 부부가 요즘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밥상을 받으니까 마음이 좀 풀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인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부인 부부 사이 힘들 때는 같이 밥을 자주 드세요. 같이 차린 밥상이 부부 사이를 살립니다. 그 부부가 떠나면서 2번이고 3번이고 인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몇 달 뒤에 그 부부한테서 작은 엽서가 한 장 왔어요. 할머니 말씀대로 자주 같이 밥을 먹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엽서를 저는 식당 한쪽 벽에 붙여두었어요. 또 어느 날은 사춘기 딸을 데리고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 두 모녀가 서로 한마디도 안 하고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분위기가 답답해 보여서 저는 식사가 끝날 즈음에 2분 자리로 갔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한테 살짝 그랬어요. 부인, 따님이 말이 없는 건 잠시예요.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어머니랑 친해지니까 너무 마음 졸이지 마세요. 그리고 따님한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어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건 아가씨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야. 그 따님이 처음에는 새침하게 있더니 식당을 나가기 전에 자기 어머니 팔짱을 살짝 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식당이 그저 밥집이 아니라 어떤 쉼터 같은 곳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 한 번은 환갑이 막 지난 남자분이 혼자 오셨어요. 그분은 식사 내내 거의 말이 없으셨는데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시려다가 갑자기 자리에 다시 앉으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어요. 할머니, 죄송한데 잠시 앉아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분이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1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미역국이 너무 그리워서 비슷한 맛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잠시 잡았어요. 45해 동안 며느리로 살았던 저였지만 그날 그 자리에서는 그저 한 어머니로서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그 천국에서 아드님을 보고 계실 거예요. 미역국은 다음에 또 오시면 제가 정성껏 끓여드릴게요. 그분이 그날 우리 식당을 나가시면서 처음으로 환한 웃음을 지으셨어요. 그 웃음을 보면서 저는 한 그릇의 미역국이 사람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분은 그 뒤로 1달에 1번씩 우리 식당에 오셨어요. 매번 미역국 한 그릇과 흰밥 한 공기를 시키시고 천천히 드시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오시는 날에는 일부러 미역국을 더 정성껏 끓였어요.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데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미역국은 충분한 의미가 있는 거였으니까요. 식당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명숙 씨와 저는 작은 약속을 하나 했어요. 일주일에 1번씩은 식당 문을 닫고 둘이서 어디든 다녀오기로요. 명숙 씨도 평생 그 여관을 지키느라 영덕 밖으로 나가본 적이 거의 없으셨거든요. 우리는 매주 화요일에 가까운 곳들을 다녀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화요일에는 영덕에서 1시간쯤 떨어진 강구항에 갔어요. 거기서 대게 한 마리를 둘이서 나눠 먹었습니다. 명숙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언니, 우리 둘이서 이렇게 대게 먹는 게 얼마만이에요. 저는 평생 처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집에서는 명절에 가끔 대게가 올라왔지만 그건 시아버지와 남편 몫이었고 며느리인 저는 다리 하나도 제대로 발라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화요일에는 영덕에서 더 위쪽에 울진까지 다녀왔어요. 거기서 우리는 처음으로 여자 둘이서 모텔이라는 데서 잠을 잤습니다.
모텔이라는 데가 그렇게 깨끗하고 편한 곳인지 그제야 알았어요. 명숙 씨와 저는 침대 2개에 누워서 새벽 2시까지 옛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둘 다 시집살이의 기억이 어찌나 비슷하던지요. 서로 다른 집에서 시집을 살았는데도 받았던 상처는 거의 같았어요. 그게 어쩌면 우리 세대 어머니들이 다 같이 짊어진 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느 화요일에는 경주까지 내려갔어요. 명숙 씨가 죽기 전에 불국사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요. 우리는 불국사 마당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명숙 씨가 작은 소원지에 무엇인가를 적으시기에 저도 한 장을 받아서 적었어요. 명숙 씨는 우리 아들네가 행복하기를 이라고 적으셨고 저는 45해의 시간을 후회 없이 정리할 수 있기를 이라고 적었습니다. 우리 둘은 그 소원지를 같이 매달면서 서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45해 동안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진짜 친구를 79에 처음으로 가지게 된 거라고요. 경주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작은 시골 다방에 들렀어요. 거기서 명숙 씨와 저는 쌍화차 한 잔씩을 시켜놓고 2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우리 또래 어르신 2분이 화투를 치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명숙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언니, 우리도 이제 저런 거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저녁에 둘이서 화투라도 치면서 시간을 보내요.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다방에서 화투 한 벌을 사서 영덕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르신께 화투 치는 법을 배워가지고 왔어요. 그날 밤부터 우리는 매일 저녁 식당 문을 닫고 나면 둘이서 작은 상에 앉아 화투를 쳤습니다. 45해 만에 처음으로 저녁 시간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된 거예요. 식당 일이 익숙해질 즈음 저는 동네 어르신들한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마을회관에서 일주일에 2번씩 글을 못 읽는 할머니들 몇 분께 한글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저는 학교를 많이 다닌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글은 읽고 쓸 줄 알았거든요. 그 동네에는 평생 글을 못 읽고 사신 할머니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처음 수업을 시작하던 날 한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순자 할머니, 저는요, 평생 시장에서 글자가 무서웠어요. 약 사러 가면 약 이름을 못 읽어서 늘 누구한테 물어봐야 했어요. 그게 그렇게 부끄러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3달 정도 가르쳐 드렸을 때 그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쓰셨어요. 박옥자. 박옥자 할머니가 자기 이름을 종이에 쓰시고는 한참을 그 종이를 들여다 보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우셨어요. 순자 할머니, 내가 78살이 되어서야 내 이름을 처음 써봤어요. 78해 동안 내가 누군지를 종이에 적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그날 마을회관에 있던 다른 할머니들도 다 같이 우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알았어요. 제가 영덕에 와서 한 가장 잘한 일은 식당을 차린 것도 아니고 명숙 씨를 만난 것도 아니었어요. 이 할머니들한테 자기 이름을 쓰는 법을 가르쳐 드린 거였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은 결국 따뜻한 밥상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어떤 손님은 일부러 1시간 반을 운전해서 우리 식당에 오셨고 어떤 손님은 한 달에 한 번씩 단골로 오셨습니다. 모두가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찾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차려주는 것 같은 밥상. 그리고 그 밥상 너머에서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 저는 그 식당에서 45해 동안 차린 밥상의 의미를 비로소 다시 봤어요. 그 집에서 차린 밥상은 의무였다면 이 식당에서 차리는 밥상은 선물이었습니다. 똑같은 미역국인데 그 마음의 무게가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어쩌면 45해의 그 무거운 시간이 있었기에 이 가벼운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아침 일찍 식당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시골 마을이라 택시가 들어오는 일이 흔치 않아서
저는 그 차를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가 우리 식당 앞에 멈춰 서더라고요. 택시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천천히 내렸어요. 흰 머리가 더 많이 늘었고 등이 살짝 굽었고 손에는 작은 종이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든 채로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1년 만에 보는 남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찾아냈는지는 나중에 들었어요. 아들한테 사정사정해서 제 위치를 알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처음에는 절대 안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아들 집 앞에 사흘을 앉아 있었답니다. 결국 아들이 며느리한테 의논하고 며느리가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어머님이 만나주실 의향이 있으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후에 그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들려드릴게요.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를 했을 때 저는 식당에서 점심상을 치우고 있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저 아버님이 어머님을 한번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어머님 위치를 알려드려도 될까요? 저는 식당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보고 싶을까? 보고 싶지 않을까? 솔직히 말하면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45해를 같이 산 사람이니까 적어도 마지막 인사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며느리한테 그랬어요. 알려드려도 된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사람은 혼자 와야 한다. 그리고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그냥 돌아가야 한다.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네, 어머님. 제가 아버님께 잘 말씀드릴게요. 그 통화가 있고 나서 사흘 뒤 그 사람이 우리 식당 앞에 도착한 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식당 앞에 내려서 저를 봤을 때 저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표정을 봤어요. 45해를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그 사람이 45해 동안 저한테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저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빗자루를 식당 벽에 기대 놓고 천천히 그 사람한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먼 길 오셨네요. 식당에서 따뜻한 거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그 사람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식당 안쪽 자리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명숙 씨한테 손님 한 분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부탁해요 라고 했습니다. 명숙 씨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단번에 알아챈 눈치였지만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미역국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 사람과 저는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45해를 같이 산 사람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마주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 많이 변했네.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네, 1년 동안 많이 변했어요. 당신은요? 그 사람은 한참을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더니 들고 있던 종이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제가 시집 올 때 가져갔던 작은 자개함이 들어 있었어요. 그 자개함은 친정 어머니가 제 혼수로 챙겨주신 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가져왔다는 게 그 사람 나름의 사과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자개함의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는 제 옛날 결혼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어요. 25살의 제가 한복을 입고 수줍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그 사람이 손으로 쓴 짧은 편지가 한 장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45해 동안 한 번도 못했던 말을 이제야 합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당신이 차려준 그 모든 밥상, 사실은 한 번도 당연하지 않았던 거였소.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식당 의자에 앉은 채로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화도 안 났고 기쁘지도 않았어요. 다만 뭐랄까 45해 동안 막혀있던 어떤 둑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집으로 돌아오면 안 되겠어? 그 사람이 결국 그 말을 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제사도 당신 말대로 줄일게. 다 줄일게. 식구들한테도 다 말해놨어. 이제 당신 좀 편하게 살게 해줄게. 저는 그 사람을 한참을 봤습니다. 그 사람의 흰 머리를 굽은 등을
떨리는 손을. 45해를 같이 살아온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45해를 기다려도 안 나오던 그 말이 1년 만에 나왔거든요. 제가 집을 나오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그 말을 들었더라면 저는 절대 그 집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너무 늦게 왔습니다. 저는 미역국을 그 사람 앞에 놓아드리면서 천천히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드시면서 천천히 들으세요. 제가 이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한테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45해 동안 단 한 번도 제 입으로 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던 제가요. 영덕바다를 처음 봤을 때 어땠는지, 명숙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어땠는지, 손님이 제 미역국을 맛있다고 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딸한테서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를요. 그 사람은 미역국을 한 숟갈도 떠넘기지 못하고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45해를 같이 산 사람의 눈물을 저는 그날 처음 봤습니다. 여보, 그래서 안 돌아올 거야? 그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후에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들려드릴게요. 그 대답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식당 창밖을 한참 봤어요.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시던 그 바다요. 그리고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의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제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은 그 집으로 돌아가서 당신의 남은 생을 사세요. 저는 여기서 제 남은 생을 살게요. 우리가 헤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45해 동안 우리는 한 번도 따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쯤은 따로 살면서 서로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한참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그 사람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45해 동안 자기가 저한테 무엇을 빼앗아 왔는지를요. 그리고 그것이 한 번의 사과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사람은 그날 밤 영덕의 다른 작은 여관에서 묵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사람을 위해 정성껏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흰쌀밥에 미역국에 갈치구이에 시금치나물에 깍두기까지.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 밥상 앞에서 또 한 번 울었습니다. 45해 동안 매일 받았던 그 밥상이 사실은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그제야 알아본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택시에 올라타기 전에 저는 그 사람한테 자괴함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함께 산 45해의 증거니까요. 제가 영영 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괴함을 가슴에 안고 천천히 택시에 올랐습니다. 택시가 멀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운 마음만 가득했던 1년이었는데 그 사람의 굽은 등을 보면서 처음으로 저 사람도 결국 늙은 한 남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5해 동안 가부장이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온 그 사람도 어쩌면 자기 나름의 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집으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 영덕의 그 식당에 있습니다. 명숙 씨와 함께 매일 아침 손님상을 차리고 저녁이면 바다를 보면서 보리차를 마셔요. 그 사람과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1년에 2번. 명절에는 제가 그 집을 방문해요. 제사는 이제 2번으로 줄였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기일만요. 며느리는 이제 저를 영덕 어머님이라고 부릅니다. 며느리도 가끔 영덕에 내려와서 우리 식당에서 며칠씩 묵고 가요. 며느리는 여기 와서 처음으로 시집살이가 아닌 시어머니와의 시간을 가져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바다를 걷고 함께 시장을 보고 함께 미역국을 끓여요.
그제야 저는 며느리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아들도 가끔 내려옵니다. 아들이 처음 영덕에 왔을 때 저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45해 동안 그 집에서 자기 어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 아이는 그제야 제대로 봤다고 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도 아버지랑 똑같이 엄마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아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1년 전에 내린 그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또래의 많은 어머니들이 평생을 식구를 위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식구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돌아보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45해를 그렇게 살았고 결국 80이 다 되어서야 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에서 가장 빠른 시작은 지금이거든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이에요. 저는 79에 새 인생을 시작했고 80이 된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물론 후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좀 더 일찍 용기를 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45해를 견뎌낸 그 사람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그 45해는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저는 지금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영덕의 바다는 오늘도 한결같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파도가 들고 나죠. 그런데 그 파도가 매일 다른 모래알을 가져다 주고 매일 다른 조개 껍데기를 남겨놓아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매일이 비슷해 보여도 매일이 새로운 거예요. 어제와 똑같이 살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오늘의 파도를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도라도 일으켰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우리 또래의 어머니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보고 자라난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오래 참지 마세요. 너무 오래 견디지 마세요.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오신 분이 계신다면요. 부디 오늘 밤만이라도 잠들기 전에 자기 자신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다. 이제 좀 쉬어도 된다. 그 한마디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니까요. 저,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을 꼭 봐주세요. 이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가슴 깊이 남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오늘 밤이 더욱 깊어질 거예요.